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본 시그널 인테그리티 기초편 강의는 총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이번 강의는 그중 첫 번째 강의로 시그널 인테그리티 전반에 관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시그널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우리말로 신호 무결성이라고 하는데요. 신호원에서 나온 신호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원래의 형태를 충실히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후부터는 시그널 인테그리티를 줄여서 SI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 장에서 배우게 될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SI와 신호 품질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SI 문제의 4가지 범주인 단일 네트에서 신호 품질, 크로스톡, 전원 노이즈, 그리고 EM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에 전자 제품의 경향성과 그 경향성에 기반한 SI 일반화 요소 2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전자 제품은 IC 디바이스로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새로운 디자인 방법이라는 것은 예전 SI를 고려하지 전의 방법에 비해서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고, 요즘 상당수의 PCB 디자인은 이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10수년 또는 20년 전부터, 즉 90년대 중후반부터 이런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런 새로운 디자인 방법을 사용하기 위해서 모델링과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 시뮬레이션이 유효하기 위해서 측정이라는 것을 해야 하는데, 측정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제품을 만들었을 때 한 번에 잘 동작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더 흔히 볼 수 있는 경우는 한 번에 잘 작동하지 않아서 여러 번 수정을 한 후에야 잘 작동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 중 하나는 SI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제품을 만들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제품이 잘 작동한 경우에 그때 적용된 설계 기법으로 다음 세대 제품을 만들었을 때도 잘 작동한다고 보장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2가지 부류의 디자이너가 있습니다. 어떤 2가지 부류가 있을까요? 잘생긴 디자이너와 못생긴 디자이너, 이렇게 분류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I 관점에서 분류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현재 SI 문제를 겪고 있는 디자이너와 SI 문제를 겪게 될 디자이너,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즉 현재 문제가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문제를 겪지 않는다고 보장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SI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SI를 공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른쪽 하단 파형을 보시면 파란색과 빨간색 2가지 파형이 보입니다. 파란색 파형은 SI 문제를 겪는 디자인의 파형이고 빨간색은 SI 문제가 없는 디자인의 파형입니다. 우리는 빨간색 파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빨간색 파형이 나오도록 디자인되었을 때, 향후에도 파란색처럼 바뀌지 않고 계속 빨간색처럼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클럭이 빨라지게 되면 전에는 빨간색처럼 보이던 파형이 파란색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I 문제가 치명적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SI는 하이스피드 제품에서 인터커넥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감지하여 그 감지된 문제를 없애거나 완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인터커넥션은 신호가 드라이버 단에서 나와서 리시버 단에 도달할 때까지 신호가 보게 되는 모든 정기적 경로를 말합니다. 즉, IC 다이에서 나온 신호가 패키지를 거쳐서 PCB로 가게 되고, PCB 안에서는 트레이스와 비아 등을 거치게 되고, 다시 리시버 IC의 패키지를 거쳐서 다이에 도달하게 됩니다. 드라이버와 리시버가 다른 보드에 위치한다면 신호는 커넥터도 지나가야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케이블도 지나가야 합니다. 결국 인터커넥션은 패키지, PCB, 커넥터, 케이블 등 신호가 지나가는 모든 경로를 말합니다. SI 문제는 인터커넥션에 기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인터커넥션이 없다면 SI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인터커넥션이 없다라는 것은 드라이버 다이와 리시버 다이가 직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스택 다이에서 TSV로 구성되어 패키지 안에서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면 SI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실제 보드 디자인에 인터커넥션이 없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고, 현실적 인터커넥션 길이가 매우 짧으면 없는 것처럼 보여서 SI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 페이지에서 SI 문제가 없는 제품도 클럭 스피드를 빠르게 하면 SI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현재 SI 문제가 있는 제품의 스피드를 낮추면 SI 문제가 완화되거나 없어질 수 있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로우 스피드 제품에서는 SI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하이 스피드와 로우 스피드를 구분하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터커넥션의 길이와 그 인터커넥션을 지나는 신호의 전이 시간의 상관관계로 결정되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값이 아닌 상대적인 값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10MHz 신호를 하이 스피드로 볼 수 있고, 다른 어떤 경우에는 1GHz 신호를 로우 스피드로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신호가 지나는 인터커넥션의 길이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인터커넥션 길이의 4배보다 신호의 전이 시간이 짧으면 그 신호를 하이스피드 신호라고 봅니다. 어떤 분들은 4배가 아닌 3배를 기준으로 보는 분들도 계십니다.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칼로 무자르듯 할 수는 없지만 편의를 위해 그렇게 합니다. SI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는 신호에 영향을 줍니다. 신호라는 것은 결국 전압이나 전류의 행태로 나타나는데 그 파형에 영향을 줍니다. 즉 드라이버 단에서 나온 신호를 왜곡시켜서 리시버 단에서 파형을 판단할 때 오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약 1990년 전후인 286 컴퓨터 시대에는 스피드가 10 내지 20MHz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호의 전이 시간은 약 10나노초 정도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회로를 꾸밀 때 칩과 칩이 연결된 되면 아무 무리 없이 동작하던 시기였습니다. PC 위 마더보드를 보면 크기가 대략 가로, 세로 30cm입니다. 그러면 그 PCB에서 가장 긴 인터커넥션을 대략 30cm로 가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적인 FR4 자재를 사용한 PCB라면 30cm는 대략 2나노초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인터커넥션의 4배는 8나노초가 됩니다. 그 인터커넥션을 지나는 신호의 전이 시간이 10나노초라면 8나노초 보가 길기 때문에 그 신호는 로우 스피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로우 스피드 보드에서는 SI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SI 문제를 관찰하는 기준은 3가지가 있습니다. 타이밍, 레벨, EMI가 그것입니다. 레벨은 결국 노이즈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SI에서 가장 포커싱을 많이 맞추는 부분이 바로 노이즈입니다. 노이즈의 예로는 링잉, 그라운드 바운스, 반사, 크로스톡, 스위칭 노이즈, 전위에서 비단조, 전압 강화, 감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가 결국에는 레벨 마진뿐만 아니라 타이밍 마진도 감소시키게 됩니다. SI 문제는 그 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톱이라든지 로스라든지 모드 변환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요인들이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반사라든지 감쇄라든지 크로스톡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제들입니다. 이런 다양한 원인과 결과들의 랜덤한 조합으로서 SI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앞 페이지에서 여러 가지 SI 문제들을 말씀드렸는데, 그 문제들의 유형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유형은 단일 네트에서 신호 품질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두 네트 사이에서 나타나는 크로스톡 문제입니다. 세 번째 유형은 파워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전압 강화 문제이고요. 마지막 4번째는 시스템 전체에서 나타나는 전자파 방사와 간섭에 대한 문제입니다. SI와 신호 품질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SI 문제 4대 유형 중 첫 번째인 단일 네트에서 신호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SI 문제의 원인은 신호가 신호 경로와 리턴 경로를 통해 전달될 때 보게 되는 경로 임피던스의 불연속 때문입니다. 경로는 전에 말씀드린 인터커넥션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인터커넥션의 임피던스가 불연속적이기 때문에 SI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은 SI 문제가 유발되는 하나의 필요 조건이고요. 문제가 발생하려면 다른 조건이 더 필요합니다. 그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신호의 속도입니다. 신호가 너무 느리면 임피던스가 불연속으로 보이지 않고 하나의 값으로 보이게 됩니다. 신호가 빠를 때, 그리고 임피던스가 실제로 불연속일 때, 두 조건이 맞아야 임피던스 불연속이 의미를 갖습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은 신호가 지나가는 환경에 의해 결정됩니다. 신호는 사실 전자파인데, 전자파가 존재하며 진행하는 곳은 도체와 유전체입니다. 따라서 도체와 유전체의 형상과 물성으로 경로의 임피던스가 결정됩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을 유발하는 요소로는 신호 선폭의 변화, 신호층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신호 경로에서 발생하는 임피던스 변화 요소이고요. 리턴 경로에서는 신호선 아래에 있는 갭이 불연속을 유발합니다. 그리고 보드와 보드를 연결하는 커넥터는 대표적인 임피던스 불연속 경로입니다. 물론 SMA 커넥터 같은 임피던스 매칭 커넥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불연속이 없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불연속 예로 신호선 분기나 스톱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불연속 요소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았습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을 없애기 위한 전략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임피던스를 연속적으로 만들기 위해 필요한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PCB 트레이스 임피던스가 균일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신호선 구조가 임피던스가 제어되는 구조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신호선이 T분기를 한다고 가정하면 분기 전 트레이스가 55ohm일 경우 분기 후 트레이스는 각각 105ohm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사를 없애기 위해 터미네이션 사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결국 신호가 전파되면서 바라보는 경로 임피던스의 불연속이 없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아래 파형을 보세요. 파란색 파형은 드라이버의 출력과 PCB 트레이스의 임피던스가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임피던스 불연속으로 인해 링잉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리즈 터미네이션 저항이 삽입되어 임피던스가 매칭된 빨간색 파형은 링잉이 없이 깨끗합니다. 자, 이제 오른쪽을 보세요. 신호의 전이 시간을 느리게 하니까 링잉이 완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이 시간이 1나노초에서 5나노초로 바뀌자, 즉 신호 속도가 느려지자 신호 품질이 개선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피던스 불연속이 완화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쯤에서 두 가지 속도를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속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호의 주기를 나타내는 속도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작 주파수라고 부릅니다. 주요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신호의 전이 시간입니다. 전이 시간은 신호의 상승 시간과 하강 시간을 모두 말하는데, 둘이 같다고 가정하면 전이 시간은 상승 시간과 같은 말이 됩니다. 통상 상승 시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상승 시간은 신호의 고주파 에너지가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두 속도 모두 신호 분석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SI 문제 4대 유형 중 첫 번째인 단일 네트에서 신호 품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두 번째인 두 네트 간의 크로스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크로스톡은 커패시티브 그리고 인덕티브 커플링에 의해서 한 네트에서 다른 네트에 원치 않는 노이즈를 유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크로스톡은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먼저 전송선의 임피던스가 균일한 경우에서 크로스톡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제어된 전송선에서도, 다시 말해 임피던스 불연속이 없는 전송선에서도 신호 일부가 새어나가 다른 네트로 침입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가 균일한 전송선의 대표적인 예는 PCB 트레이스입니다. 분석을 쉽게 하기 위한 크로스톡 발생 환경 두 번째는 전송 경로의 임피던스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커넥터와 패키지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부품들은 한 핀의 경로에서 기하학적 형상이 바뀌며 임피던스가 변화합니다. 게다가 핀마다 임피던스가 다소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피던스가 균일한 경우, 크로스톡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는 니어 엔드 크로스토크입니다. 이것은 빅팀 네트에서 드라이버와 가까운 쪽으로 유발되는 크로스톡입니다. 다른 하나는 파엔드 크로스토크입니다. 이것은 빅팀 네트에서 드라이버와 먼 쪽으로 유발되는 크로스톡입니다. 오른쪽 파형을 보면 파란색은 니어엔드 크로스톡이고 빨간색은 파엔드 크로스톡입니다. 왼쪽 그림에서 위아래로 배치된 두 신호를 보세요. 아래선은 구동 신호선이고 위선은 희생 신호선입니다. 제일 왼쪽을 보면 신호선의 신호가 지나가면 신호 중 일부가 위쪽 희생 네트로 유입되어 좌우로 퍼져나갑니다.
이제 신호선에서 신호가 좀 더 진행된 상황을 보겠습니다. 가운데 그림입니다. 신호선의 신호 중 일부가 위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좌우로 퍼져나갑니다. 그런데 우측으로 퍼져나가는 파는 이전에 유입되어 우측으로 진행했던 파에 더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희생 네트에 유입되어 우측으로 진행하는 파는 신호선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신호파와 속도가 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상대적으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유입된 노이즈가 더해지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신호선에서 신호가 끝 부분에서 진행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마지막 그림입니다. 신호선의 신호 중 일부가 위쪽으로 갑니다. 그리고 좌우로 퍼져나갑니다.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우측으로 퍼져나가는 파는 이전에 유입되어 우측으로 진행했던 파에 더해지게 됩니다. 결국 희생 네트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는 파는 계속해서 유입되는 노이즈가 누적되어 쌓이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반면에 좌측으로 진행하는 파는 진행하는 파와 신호선에 진행하는 방향이 반대이기 때문에 쌓임이 없이 진행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버에서 먼 쪽의 노이즈인 파엔드 크로스톡은 누적되기 때문에 크기가 니어엔드 크로스톡보다 큽니다. 크로스톡 커플링이 발생하는 길이가 길어질수록 파엔드 크로스톡 크기는 커집니다. 우측 빨간색 파형의 크기가 파란색보다 큰 것을 확인해 보세요. 반면에 니어엔드 크로스톡은 크기는 작지만 커플링 발생 길이에 비례하여 노이즈 펄스 폭이 길게 나타납니다. 우측 파란색 파형입니다. 파엔드 크로스톡은 신호가 신호선 끝에 나타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다가 한순간에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펄스 폭이 짧고요. 니어엔드 크로스톡은 신호가 크로스톡이 시작되는 처음부터 보이기 시작해서 신호가 끝에 도착한 다음 그 위치에 있는 커플링 노이즈가 올 때까지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니어엔드 크로스톡 펄스 중간에 파엔드 크로스톡이 보이게 됩니다. 신호 경로의 임피던스가 균일하지 않은 경우, 균일한 경우에 비해서 크로스톡이 큽니다. 임피던스가 균일하지 않게 되는 이유 중 하나인 리턴 경로 변경은 노이즈를 증가시킵니다. 균일하던 임피던스가 깨지는 대표적인 부분은 커넥터입니다. 이 경우, 리턴 경로를 공유함으로써 인덕턴스 성분을 증가시킵니다. 커넥터와 패키지에서는 커플링 노이즈가 중요한 디자인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인덕턴스 성분에 기인한 노이즈를 스위칭 노이즈, 델타 I 노이즈, DI-DT 노이즈, 그라운드 바운스, SSN 등으로 부릅니다. 아래 파형에서 파란색은 신호 파형이고, 빨간색은 희생 네트에서 인덕티브 커플된 노이즈를 보여줍니다. SI 문제 4대 유형 중 크로스톡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고요. 이제 전원 노이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전원 노이즈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칩의 스위칭 동작 때문입니다. 스위칭 동작은 전류가 흘렀다 멈췄다를 반복함으로써 주파수 성분을 만들어냅니다. 스위칭이 빠를수록 고주파 노이즈를 만들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로 파워와 그라운드 네트의 임피던스 때문입니다. 전원 소스와 IC 같은 부하 사이의 전원 임피던스가 0이라면 아무리 스위칭이 일어나도 노이즈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파워와 그라운드 네트워크가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임피던스를 갖고 있어서 주파수가 높아지면 임피던스가 높아지는 경향을 갖습니다.
그런 이유로 고주파에서 높은 임피던스로 인해 전압 강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원 소스도 이상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내재적으로 인덕턴스 성분이 있기 때문에 전압 강화를 피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아래 파형은 동일 부하 조건에서 1V 전원의 노이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란색 전원은 0.5%의 전압 강화를 보이는 반면 빨간색 전원은 2.3%의 전압 강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품 또는 디바이스의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스피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해가 갈수록 스피드는 계속 빨라지고 있습니다. 공정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선폭이 미세화되고 이에 따라 스피드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발열이나 어떤 이유로 단일 채널의 스피드를 올리지 못할 경우 채널의 병렬화를 통해 대역폭을 늘리고 있습니다. 스피드를 올리거나 대역폭을 늘린다는 것은 더 많은 정보를 처리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로 이것은 자연스러운 방향입니다. 전압의 경우 해가 갈수록 전압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5V나 3.3V를 사용했지만 2.5V나 1.8V를 거쳐 현재는 1.2V나 1.0V 이하의 IC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공정 미세화로 인한 스피드 향상 그리고 그에 따른 발열에 대응하려면 전압이 낮아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전류의 경우 속도가 올라가고 병렬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한순간에 피크 전류가 몰리지 않도록 전류 사용을 시간 영역에서 분산시키는 스킬을 IC 설계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정보 처리량 증가에 따른 전류량 증가는 피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곱입니다. 전압은 낮아지고 전류는 높아지면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전압이 낮아져서 세이브되는 양보다 전류가 증가해서 소비해야 하는 양이 더 많아지는 것이 고속 제품의 경향성입니다. 물론 모바일 제품처럼 전력 소모를 중시하는 IC라면 전력 소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전력이 증가하면 결과적으로 전원 공급 네트워크의 임피던스는 낮아져야만 합니다. 실제로 고속 PCB 위 전력 공급망 임피던스는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래야 늘어나는 전류 환경에서 낮아지는 전압의 노이즈 마진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전력 공급망의 임피던스를 낮추려면 다음과 같이 디자인을 해야 합니다. 파워와 그라운드 판을 최대한 가깝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커패시턴스 성분이 증가해서 전원 공급망의 인덕턴스 성분을 다소 상쇄시켜 줍니다. 디커플링 커패시터로 사용되는 커패시터는 가급적 인덕턴스가 낮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품 자체의 인트린식 인덕턴스 뿐만 아니라 마운팅 인덕턴스를 낮추는 노력도 해야 합니다. 패키지에서 라우팅되는 파워와 그라운드 리드를 짧게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전원 공급망의 인덕턴스 성분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기가헤르츠 대역 이상에서는 온칩 디커플링 커패시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전력 공급망의 인덕턴스 성분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 인덕턴스 성분은 물리적 디자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PCB 코어 자재를 판매하는 회사의 홍보자료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프의 Y축은 임피던스이고 X축은 주파수입니다.
파워와 그라운드 사이의 유전체 두께가 25에서 50마이크론 정도인 FR4 제품과 비교하여 두 카퍼판 사이 유전체 두께가 24에서 8마이크론인 제품이 임피던스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유전율이 높고 유전 손실이 적으면 더욱 성능이 좋겠지요. 왼쪽의 시간 영역에서 전원 노이즈를 보여준 예가 있습니다. 3.3V 전원에서 코어 두께가 두꺼운 FR4를 사용한 제품보다 코어가 얇고 유전 손실이 적은 BC24라는 자재를 사용한 제품이 노이즈가 더 적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워와 그라운드 사이에 얇고 높은 유전 상수를 가진 재료는 높은 분포 인덕턴스를 가져서 파워 그라운드 임피던스를 드라마틱하게 낮춰줍니다. SI 문제 4대 유형 중 전원 노이즈 문제, 즉 전압 강화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문제 유형 마지막인 EMI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호라고 하는 것은 전기장의 존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기장은 신호 경로인 PCB 트레이스나 와이어에서 전자를 이동시키게 됩니다. 그러면 이동하는 전자, 즉 전류에 의해서 경로 주변에 자기장이 생성됩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개할 맥스웰 방정식 중 하나인 앙페르의 법칙에 부합되는 현상입니다. 전기장과 자기장의 이동은 같은 속도로 이루어집니다. 이 속도는 전기장이 형성되는 유전체의 유전율과 관련됩니다. 유전체는 절연체라는 말로 흔히 불리고요. 유전율에서 상대 유전율을 유전상수라고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전류가 자기장을 생성시켰다고 했는데요. 어떤 자기장이 만들어지면, 즉 자기장이 변하면 그 자기장은 다시 어떤 전기장을 만들게 됩니다. 도체에서 전기장의 생성은 결국 전류의 흐름이라고 생각돼도 될 것입니다. 이런 자연현상을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합니다. 패러데이 법칙은 나중에 소개할 맥스웰 방정식 중 하나입니다. 전기적 신호를 주고 받는 것은 전자기파를 주고 받는 것과 같습니다. PCB에서 트레이스를 통한 신호 전송도 전자기파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전자기파가 퍼져나갈 수 있는 경로를 트레이스 안에 가두어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게 억제한 경우입니다. 어떤 국한된 경로로 제한하지 않고 개방되어 전자기파를 전송시키는 예로는 라디오나 TV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신호 경로가 개방되거나 가이드 되더라도 새는 곳이 있으면 다른 신호와 간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신호 간의 전자파가 원치 않게 간섭을 일으키는 것을 일렉트로마그네틱 인터페어런스라고 합니다. 줄여서 EMI라고 하지요. EMI 발생 가능성이 있는 예로 I/O 커넥터가 있습니다. I/O 커넥터의 리턴 경로는 흔히 임피던스가 높아질 수 있고 안테나를 형성하기 쉽기 때문에 EMI에 취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MI 발생 가능성이 있는 다른 예로 100에서 500MHz 사이의 신호들은 이 주파수 대역에서 TV, FM 라디오 등과 주파수가 겹쳐서 간섭의 가능성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파 노이즈 방출량에 대한 규제가 있습니다. 보드 디자인을 할 때 특별히 신경 써 주지 않으면 EMI는 고주파에서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아질수록 파필드 강도는 더 높아집니다. 따라서 디자인을 할 때 모든 트레이스는 안테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호를 전송하기 좋은 안테나는 신호를 수신하게 해도 좋습니다.
즉 EMI 노이즈를 잘 방사하는 트레이스는 유입되는 EMI 노이즈에도 취약합니다. 방사를 억제하기 위한 하나의 디자인 방법으로 트위스트 페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트위스트 페어는 필드 캔슬링을 해서 방사되는 노이즈를 억제시켜 줍니다. 보통 EMI 문제 3요소로 노이스 1, 방사 경로, 희생자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세 요소에서 노이즈 억제책을 사용하면 EMI 노이즈를 억제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노이즈 1에서 방사를 차단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고, 최후의 수단으로 희생자에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는 것입니다. EMI가 공기를 전달 경로 중 일부로 사용하다 보니 공기와 도체 경로 사이의 매개체인 안테나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노이즈 1, 방사 경로, 그리고 그중 안테나를 EMI 문제의 3요소로 꼽아보았습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EMI 원인은 커먼 모드 전류입니다. 디퍼런셜 신호가 커먼 신호로 변화되어 트위스트 페어 케이블로 나가면, 즉 모드 변환이 되면 레퍼런스인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원래 전류는 페어 케이블로만 흐르고 그라운드로는 흐르면 안 됩니다. 다른 예로 그라운드 바운스로 발생된 전류가 쉴드 케이블로 나가면 이 전류 역시 커먼 모드 전류로 그라운드로 전류가 흐르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접지라고 하는 그라운드는 기준을 잡는 용도로 사용해야지 그곳으로 전류가 흘러다니게 하면 안 됩니다. EMI에 대한 대표적 대책으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원 노이즈가 작아야 합니다. 전류량이 커지면 방사량도 커집니다. 전원은 일반 신호에 비해서 전류량이 크므로 기본적으로 단단하게 디자인되어 노이즈를 작게 만들어야 합니다. 고주파 부분은 제품의 출구 쪽과 고립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출구 쪽이 안테나를 형성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인클로저는 노이즈 1에서 방사되는 노이즈를 원천 차단하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인클로저를 빠져나오는 케이블은 안테나 역할을 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케이블의 차단 대책이 없으면 인클로저 쉴드의 역할이 무색해집니다. 보통은 인클로저를 빠져나가는 케이블에 페라이트 비드를 달아줍니다. 여러분, 모니터나 USB 케이블에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그라운드 바운스를 줄이고 안테나 루프의 인덕턴스를 줄이기 위해서 케이블 등의 접속 부위 임피던스는 낮을수록 좋습니다. 그리고 싱글엔디드 신호의 경우 쉴드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PCB에서 마이크로스트립은 외부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사를 쉽게 할 가능성이 있지만 스트립라인은 위아래로 전원 또는 그라운드 판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쉴드 역할을 해서 방사를 적게 하게 됩니다. 신호선의 스톱 라인은 안테나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없애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전류의 흐름에 대한 두 가지 기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기본적 진실이라 간과하기 쉬운데 반드시 깊숙이 머리에 새기고 있어야 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전류는 폐회로에서만 흐릅니다. 즉, 루프를 형성하며 흐릅니다. 오픈되면 흐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당연해서 할 말이 없지요. 두 번째는 전류는 항상 임피던스가 제일 작은 경로를 찾아서 흐릅니다. 이것도 생각해보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어떤 방해를 받게 되면 회피해서 방해받지 않고 가려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니까요. 전류는 두 개의 도체를 통해 흐르게 됩니다. 몇 개요? 네, 두 개입니다.
하나는 신호 경로라고 부르고 다른 하나는 리턴 경로라고 부릅니다. 신호 경로의 대표적인 예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PCB 트레이스입니다. 리턴 경로는 통상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부르는 판 형상이지요. 신호선 경로는 눈에 잘 들어오는데 리턴 경로는 한눈에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과하기 쉽지요. 신호가 흐르다 리턴 경로를 잘 못 찾는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진짜로 못 찾으면 신호의 전파는 거기서 끝나겠지만, 어떤 노력 끝에 찾게 되면, 신호는 그 과정에서 왜곡이 발생하고 일부는 알기가 어려운 다른 원치 않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전류는 루프를 형성하면서 흐르기 때문에 루프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루프의 면적은 작을수록 좋습니다. 이 그림은 PCB를 위해서 본 그림입니다. 아래 하얀 부분은 그라운드 판이고 수직으로 있는 검은 선은 신호선입니다. 그런데 신호선 아래에 회색으로 표시된 갭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호선으로 전류가 흐르면 신호선 아래의 리턴 전류가 빨간 점선처럼 형성이 됩니다. 그라운드 판에 갭이 있기 때문에 리턴 전류는 그림처럼 돌아가게 됩니다. 이 작은 돌아가는 루프는 신호선의 임피던스 불연속을 유발하고 작은 루프 안테나도 형성시키게 됩니다. 아래 그림은 커넥터의 예를 보여줍니다. 왼쪽 두 커넥터는 신호핀 9개와 그라운드 핀 1개가 할당된 경우입니다. 리턴 전류는 그라운드로만 흐르기 때문에 신호선 아래로 흐르던 리턴 전류가 그라운드 핀으로 몰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전류의 흐름이 위에서 보았던 그라운드에 갭이 있는 곳을 신호선이 지나는 경우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루프 최소화 관점에서 보면 제일 왼쪽 핀 할당이 제일 나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제일 오른쪽은 그라운드 핀을 더 많이 할당함으로써 루프를 최소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는 보드 두 장이 커넥터로 연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커넥터에서 그라운드 핀이 어디에 할당되느냐에 따라서 리턴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닫힌 PCB 위 단면을 보여줍니다. 상단에 위치한 신호선이 그대로 진행하는 경우와 아래 레이어로 바뀌었다가 다시 상단 레이어로 라우팅되는 경우를 보여줍니다. 리턴 경로를 공유한 채 레이어가 변경되면 문제가 없지만 리턴 경로로 사용되는 그라운드 판이 다른 레이어인 곳으로 변경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의 흐름이 끊어질까요? 사실 전류의 흐름이 끊어지지는 않습니다. 주변에 어떤 그라운드 비하가 있으면 그곳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요. 그라운드 비하가 없으면 그라운드 판 사이의 기생 커패시터를 경로로 사용해서 리턴 전류가 흘러갑니다. 이런 과정에서 루프가 커지고 임피던스가 증가하게 됩니다. EMI를 줄이려면 루프 면적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EMI의 주요 원인 중 하나는 큰 루프 면적이고 또 다른 하나는 커먼 모드 전류입니다. 트레이스에 붙어있는 스톱이나 케이블 등이 안테나를 형성해서 고주파 노이즈를 방사할 수 있습니다. 커먼 모드 전류는 상대적으로 낮은 주파수에서도 노이즈를 발생시킵니다. 커먼 모드 전류는 사용자가 원하지 않은 결과로 발생된 전류이기 때문에 정밀한 분석을 하지 않으면 어디로 흐르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디든 흐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그림에서 검정 굵은 선은 의도한 전류의 흐름입니다. 빨간 굵은 선은 예상한 리턴 전류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얇은 검은 선과 얇은 빨간 선은 의도하지 않은 전류입니다.
위도하지 않은 전류는 왜 발생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라운드라고 생각한 도체가 이상적인 도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 그라운드는 어떤 인덕턴스 성분을 갖고 있으며 거기에 전류가 흐르면 전압 분배가 이루어져 의도된 경로와 의도하지 않은 경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위도된 전류는 신호 전류와 반대 방향인 디퍼런셜 모드 전류이며 위도하지 않은 전류는 신호와 같은 방향인 커먼 모드 전류입니다. 왼쪽은 디자이너가 원래 예상했던 전류 흐름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은 디자이너가 예상하지 못했던 전류 흐름을 보여줍니다. 전류의 구성은 디퍼런셜 성분과 커먼 성분으로 분리될 수 있는데, 목표는 커먼 성분을 없애거나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EMI 억제를 위해 해야 할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고속 디자인 테크닉을 사용해야 합니다. 모든 트레이스에 대해서 연속된 솔리드 기준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기준판은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이고 실용적인 면을 생각하면 하나의 그라운드 통판을 사용하게 됩니다. EMI가 걱정되는 신호는 스트립라인을 사용합니다. 스트립라인은 마이크로 스트립보다 훨씬 작은 양의 노이즈를 방사합니다. 고속 신호 트레이스에서는 스톱을 가능한 한 최소화합니다. 스톱은 안테나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호의 흐름을 생각하면서 신호선과 그라운드를 디자인합니다. 신호 경로와 짝이 되는 리턴 경로 최소화를 신경 써주어야 합니다. 전원 노이즈 억제를 통한 EMI 억제 측면에서 파워와 그라운드를 판으로 된 쌍으로 구성하면 좋습니다. 20H 룰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패러데이 쉴드는 파워 또는 그라운드 판 사이에 비하나 스티칭 커패시터를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노이즈가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잡아두는 케이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EMI가 심할 경우 고려를 할 수 있으나 발생되는 EMI가 작다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패러데이 쉴드의 대표적인 예는 전자레인지 앞문의 그물망처럼 보이는 망입니다. SI 4대 문제 유형 중 마지막인 EMI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제품의 경향성과 SI 일반화 요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제품의 경향은 IC의 경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 IC는 공정 기술 발전에 따라 게이트 채널 길이가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트랜지스터의 스위칭 속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게이트의 채널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은 게이트를 통과하는 전자와 전공의 게이트 통과 시간이 짧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결과로 IC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주파수 경향을 보여줍니다. 해가 갈수록 프로세서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프로세서 속도가 발열 문제로 더 빨라지지 않고 있는데 대신에 코어를 늘려 전체적인 처리량은 여전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공정기술 발달과 함께 채널이 줄고 그 결과로 스위칭이 빨라지고 그 결과로 클럭 주파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율 향상을 위해 칩을 작게 만들어서 더 많은 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칩을 작게 만들기 위해 공정 미세화를 하게 되면 동일 클럭을 사용하더라도 신호의 상승 시간은 빨라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런 제품은 50MHz 이하의 제품이라도 레가시 제품과 비교하여 잠재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보시는 파형에서 클럭의 속도는 주기와 관련이 됩니다. 신호 파형은 클럭 스피드뿐만 아니라 채널을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인 상승 시간에 영향을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상승 시간은 주기의 10% 정도를 봅니다. 그런데 최근 고속 신호에는 20% 정도를 보기도 하고요. 아주 빠른 신호의 경우 30%까지도 봅니다. 상승 시간을 재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10-90 상승 시간은 정상 상태의 10%에서 90%를 기준으로 시간을 재고요. 20-80 상승 시간은 정상 상태의 20%에서 80%를 기준으로 시간을 잽니다. SI 분야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10-90 상승 시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4가지 SI 문제를 보면 다음 두 가지를 일반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째로, 상승 시간이 짧아지면 SI 문제는 더 나빠집니다. 제품의 상승 시간은 계속 짧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제가 없더라도 미래의 문제를 일으킬 잠재성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상승 시간이 짧아지면 시간당 전류 변화 또는 시간당 전압 변화가 커집니다. 즉, 노이즈가 커집니다. 따라서 두 번째 일반화로 SI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비를 위해서는 인터커넥션의 임피던스를 깊이 이해해야 하고요. 임피던스에 대한 직관적 감각을 가져야 하고, 인터커넥션의 물리적 디자인과 그 임피던스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대비를 잘하면 많은 SI 문제는 디자인 단계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반도체 제품의 경향성과 SI 일반화 요소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SI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디자인 방법에 대한 개요를 보겠습니다. SI 문제는 고속 디지털 제품의 바른 동작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짧은 상승 시간과 높은 클락 주파수 때문입니다. 그런데 상승 시간은 계속해서 짧아질 것이고 클락 주파수는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클락 주파수를 제한한다 해도 짧은 상승 시간을 갖는 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레거시 제품은 단종되고 기능적으로 같은 신제품으로 대체됩니다. 제품 디자인 사이클이 짧고 한 번에 동작하는 제품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SI 문제가 없는 디자인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SI 문제의 원인과 이런 문제를 최소화할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이런 일반적 가이드라인을 특정 제품에 대한 특정 디자인 룰로 적용해야 합니다. 룰을 만들 때, 각 부품과 네트에 대한 정기적 증가 모델을 만들고 회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디자인 초기의 성능을 예측해야 합니다. 디자인 사이클 단계, 특히 시작 단계에서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비용, 시간, 리스크 등을 줄이고 성능을 최적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를 줄이고 예측에 대한 확신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디자인 사이클 동안의 특성 측정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디자인 방법의 절차는 모델링, 시뮬레이션, 특성화입니다. SI 문제가 없는 디자인을 위한 방법의 개요를 보았고요. 그 방법의 핵심인 모델링,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델링이란 어떤 부품이나 요소를 시뮬레이터가 이해할 수 있는 정기적 표현으로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사진에 보이는 부품은 칩 저항입니다. 이 물리적 칩 저항 부품을 시뮬레이터가 알아보게 하려면 오른쪽과 같은 정기적 심볼로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모델링을 할 때 얼마나 정교하게 모델링을 하느냐 하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델링을 하는 세 가지 방법으로 엄지 규칙, 근사법, 시뮬레이션 등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은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습니다. 엄지 규칙은 정밀도는 많이 떨어지지만 큰 노력 없이 빨리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경향성을 가늠할 때 좋은 방법입니다. 근사법은 어느 정도 계산을 동반하는 노력을 해주어야 합니다. 엄지 규칙보다는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은 시간은 오래 걸리지만 가장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른편 그래프는 근사법과 측정치의 결과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루프 반경이 3인치 이하라면 근사법으로 얻은 모델이 믿을 만한 결과를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도전은 모델이 디자인 스펙을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하며 동싱의 시간, 비용, 위험 등의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자인 사이클 초기에는 가장 좋은 기술과 최적화된 디자인 룰을 세팅해 두는 것이 결국 이익이 됩니다. 경우에 따라 트레이드 오프하게 되면 개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적당히 분석 기술을 적용하면 디자인 사이클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델링의 세 가지 방법 중 첫 번째인 엄지 규칙은 경험에서 나오는 법칙으로 일반적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이 방법은 기억하기 쉽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분석에서 가장 먼저 시도됩니다. 다른 방법과 비교해서 이를 10배 이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엄지 규칙의 예를 보겠습니다. 짧은 와이어의 셀프 인덕턴스는 1nH/mm 라는 엄지 규칙이 있습니다. 이 규칙을 2.5mm 본딩 와이어에 적용하면 그 와이어의 셀프 인덕턴스는 2.5nH가 됩니다. 두 번째 모델링 방법인 근사법은 엑셀 같은 스프레드시트로 계산을 수행할 수 있으며 값을 바꾸어 가며 what-if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SI 해석에서 사용되는 모든 식은 몇 개를 빼면 정의이거나 근사식입니다. 정의의 예를 들면 F는 1분의 T라든지 Z는 I분의 V 등 있습니다. 정의는 둘 이상의 항목에 대한 정확한 관계를 나타냅니다. 근사법을 사용할 때는 항상 정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정확도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입니다. 근사식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실측과 비교를 해보아야 합니다. 근사는 디자인 공간과 허용 오차 등을 해석하는 데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뮬레이션을 사용하는 방법은 내장된 솔버를 사용하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모델링을 가능하게 합니다. 솔버는 계산된 전자기장을 R, L, C 등의 등가 회로 모델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모델링을 통해서 얻은 모델은 인터커넥션을 표현하는 수동 모델입니다. 능동소자에 대한 모델은 수동소자 모델과 근본적으로 다르며 식재조사들이 만들어 배포합니다. 능동소자 모델은 스파이스 호환 모델이거나 IBIS 호환 모델입니다. 능동소자 스파이스 모델은 공정기술의 특징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식재조사들이 배포를 꺼려합니다. 그 대신에 IBIS 모델을 배포합니다. IBIS는 입력 혹은 출력 드라이버의 VI와 VT 특성의 반응을 정의한 표로 구성됩니다.
시뮬레이션 정밀도에 대한 제일 중요한 제한은 모델의 질입니다. 모델의 질이 나쁘면 시뮬레이션 결과의 질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시뮬레이터는 전형적으로 매우 정밀합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모델의 질만큼 좋습니다. 시뮬레이터와 관련하여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은 입력으로 쓰레기를 넣으면 결과로 쓰레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입력도 좋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초보 디자이너의 경우에 쓰레기를 입력으로 넣어놓고 좋은 결과를 기대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따라서 모델, 인터커넥트, 수동 소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등의 모델 정밀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시뮬레이터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뮬레이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뮬레이터는 EM 시뮬레이터입니다. EM 시뮬레이터는 맥스웰 방정식을 풀어서 시간 또는 주파수 영역에서 다양한 위치의 전자기장을 시뮬레이션 합니다. 따라서 도체와 유전체로 된 3차원 구조와 그 구조물의 도전율이나 유전율, 투자율 같은 값들을 시뮬레이터에 입력으로 넣어 주어야 합니다. 정교한 인터커넥션 모델링을 할 때 EM 시뮬레이터를 사용합니다. 두 번째 시뮬레이터는 회로 시뮬레이터입니다. 회로 시뮬레이터는 다양한 회로 요소에 대응하는 미분 방정식을 풀고 키리호프의 전류와 전압 관계를 이용해서 다양한 노드에서 전압과 전류를 계산합니다. 전통적인 회로 설계에 사용되는 시뮬레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터입니다. 비헤이비어럴 시뮬레이터는 테이블과 전송선 그리고 수동 소자 모델에 기반해서 다양한 노드에서 전압과 전류를 빠르게 예측합니다. 회로 시뮬레이터가 미분 방정식을 풀어서 결과를 얻는 것과 달리 이미 계산된 값으로 만들어진 테이블을 참조하기 때문에 속도가 빠릅니다. 각 시뮬레이터의 장단점을 살펴보면 어떤 특정 기능은 EM 시뮬레이터에서만 수행될 수 있습니다. 정형화되지 않은 구조를 가진 인터커넥션 모델링 같은 해석은 회로 시뮬레이터에서는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회로 시뮬레이터는 EM 시뮬레이터보다 쉽고 빠릅니다. 그리고 크로스톡, 전송선 전파, 스위치 노이즈 등 특정 시뮬레이션에서 상당히 정확합니다. 그러나 EM 효과를 필요로 하는 시뮬레이션에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EM 시뮬레이터에 내장된 엔진의 핵심인 맥스웰 방정식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물리학에서 각각 존재하던 4가지 방정식을 맥스웰이란 분이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가우스의 법칙입니다. 가우스의 법칙은 쿨롱의 법칙과 같으며 전하에 의해 발생된 전기장의 크기를 설명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미분형과 적분형이 있습니다. 둘은 같은 것인데 표현을 다르게 한 것입니다. 앞에 있는 식은 미분형으로 변이 전류장 DV 발사는 전하와 같다는 것이고 뒤에 있는 식은 적분형으로 변이 전류장 면적 방향으로 적분한 것이 전하를 부피에 대해서 적분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폐 곡선을 들어가고 나오는 전기상의 합은 그 폐 곡선 안에 있는 총 전하와 같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가우스의 자기 법칙입니다. 미분형 방정식은 자기장에 대한 발사는 0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적분형 방정식은 자기장을 면적 방향에 대해서 적분하면 0이라고 말해줍니다. 즉 어떤 폐 곡면을 들어가고 나오는 총 자기선 속은 0입니다. 자기는 전기와 달리 N극과 S극이 항상 함께 존재하므로
폐 곡면을 들어가고 나오는 총 자기선속은 항상 0입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패러데이 전자기 유도 법칙입니다. 미분형 방정식은 전기장의 회전이 자기선 속의 미분값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방향은 반대이고요. 적분형 방정식은 폐 곡선을 따라 전기장을 적분한 값이 그 면적 방향으로 자기선 속을 적분한 값에 대한 미분값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즉, 변하는 자기장은 직각 방향으로 회전하는 전기장을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앙페르 맥스웰 법칙입니다. 미분형 방정식은 자개강도에 대한 회전은 전류 밀도와 변이전류장의 미분값을 더한 것과 같다고 말해줍니다.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변하는 자기장만 전기장을 유도합니다. 그런데 전기장은 변하지 않는 경우인 전류밀도 J와 변하는 경우인 전기변이장 D에 대한 미분값 모두 자기장을 만듭니다. 즉,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합니다. 참고로 미분형 방정식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벡터 연산자인 발산과 회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4가지 맥스웰 방정식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맥스웰 방정식은 도체와 절연체가 전자기장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묘사합니다. 여기에서 신호는 단지 전자기장이 이동하는 것입니다. EM 시뮬레이터는 전자기장 자체를 시뮬레이션 합니다. EM 시뮬레이터에서 인터커넥트와 수동소자는 모두 관련된 지오메트리와 재료 특성을 가진 도체와 절연체로 변환됩니다. 시뮬레이터에서 드라이버는 주입된 전자파로 변환됩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이 파가 도체와 절연체에서 상호작용하는 것을 예측합니다. 구조물의 지오메트리와 특성은 맥스웰 방정식이 풀어지는 경계 조건을 정의합니다. SI 문제가 없는 디자인 방법에서 핵심인 모델링과 모델 그리고 시뮬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제 시뮬레이션 유효성 검증을 위해 꼭 필요한 측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신호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특정 도구는 단연 오실로스코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인터커넥션의 품질을 측정하기 위한 대표적인 도구는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입니다.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는 주파수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작동하는 주파수 영역은 수십 킬로헤르츠부터 수십 기가헤르츠까지 있습니다.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의 각 포트는 사인파 전압을 각 주파수별로 방사합니다. 각 주파수에서 주입된 파와 반사된 파의 전압 크기와 의상을 측정합니다. 반사된 파의 전압 크기와 의상은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에서 DUT로 주입된 신호와 인터커넥트의 임피던스 변화에 의해 결정됩니다. 반사에 대한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식에 따라 DUT의 임피던스가 각 주파수 포인트에서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그림은 55옴 트레이스의 임피던스를 각 주파수 포인트에서 얻은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입니다. 각 주파수에서 주입한 전압에 대한 반사된 전압의 비를 스캐터링 파라미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터커넥션의 품질을 측정할 때 네트워크 어널라이저보다 흔히 사용되는 것이 TDR입니다. TDR이 다루기 쉽고 결과도 좀 더 직관적이기 때문입니다. TDR은 시간 영역에서 동작합니다. TDR은 스텝 신호를 방해한 후 반사된 전압의 크기를 측정해서 임피던스 프로파일을 만듭니다.
보이는 그림은 TDR 측정 파형의 한 예입니다. 마이크로스트립 전송선의 가운데 부분에 그라운드 슬릿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색과 같은 입사파가 인터커넥션에 주입되면 반사파인 빨간색 파형에서 그라운드 슬릿 부분의 임피던스 불연속이 나타납니다. 같은 DUT를 주파수 영역과 시간 영역에서 볼 때 둘은 다른 임피던스입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볼 때 임피던스는 각 주파수에서 DUT 전체를 통해 누적된 임피던스입니다. 반면에 시간 영역에서 보는 임피던스는 각 공간거리 위치에서 보이는 그곳만의 임피던스입니다. SI에서 측정의 역할은 리스크를 줄이고 시뮬레이션 결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측정을 통해 디자인, 모델링, 시뮬레이션 등의 절차가 얼마나 정밀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할 수 있습니다. 부품에 대한 모델이 없을 경우, 측정을 통해서 그 부품 모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즉, 벤더로부터 받은 모델이 없을 경우, 예상되는 성능을 빠르게 결정하는 방법으로 부품의 시스템 성능을 에뮬레이트할 수 있습니다. 부품 혹은 시스템의 기능을 디버그할 때 측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다시 디자인하는 접근법에서 탈피해서 한 번의 성공으로 가기 위한 디자인 방법에서 측정은 검증이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번 장에서 배운 내용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SI 문제는 4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일 네트에서 신호 품질, 인접 네트와 간섭, 전압 강화, 그리고 EMI입니다. SI 문제는 상승 시간이 짧아지거나 클럭 주파수가 높아지면 더 나빠집니다. 트랜지스터의 크기는 작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시간이 짧아지고, 그 결과로 SI 문제는 커지고 있습니다. SI 문제를 찾고, 고치고, 예방하기 위해서 물리적 디자인을 등가의 전기 회로 모델로 변환하고, 이 모델을 이용해서 제작 전의 성능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정기적 효과를 계산하는 3가지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엄지규칙, 근사법, 시뮬레이션 등이 그것입니다. 수동소자와 인터커넥트의 정기적 특성을 측정하는 대표적인 장비로 네트워크 어널라이저와 TDR 등이 있습니다. 측정 장비는 리스크를 줄이고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에 대한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4가지 SI 문제를 이해하는 것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중요합니다. 이 4가지를 다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는 인터커넥트 전 구간에서 동일한 임피던스를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단일 네트에서 신호 품질이 유지됩니다. 신호선 간에는 상호 인덕턴스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트레이스 간격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래야 크로스톡이 최소화됩니다. PDN이라 불리는 전원 네트워크 임피던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전원 전압 강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신호 전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대역폭을 최소화하고 그라운드 임피던스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쉴드를 사용하면 EMI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SI 기초 강의 1편, SI 개요에 대해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